안녕하세요. 뚱찌 이탈리아에 다시 보고 싶은 영화 106번째 환희의 부처 잉그마르 베르만 감독의 1950년 영화고요. 드디어 6부 시작하겠습니다. 6부 시작은 이 무시무시해진 미카엘의 얼굴로부터 시작을 하네요. 마르타를 떠나보내고 본인이 선택한 이 삶의 공간이죠. 거기에 실질적인 설계자가 바로 이 미카엘입니다. 미카엘이 침대에 누워 있고요. 편지를 읽고 있습니다. 의사들은 뇌졸중이라고 하는데 하지만 넬리가 내게 약을 먹인 걸 알아. 넬리가 얼굴을 만지고요. 무시무시한 손으로 넬리의 머리카락을 집어 뜯습니다. 보다 못한 스티그가 그 손을 내려치고요. 절규하면서 나갑니다. 비명을 참을 수도 없는 고통을 당해봐야 해요. 소리는 못 질러. 마비가 왔으니까. 이런 부분도 상당히 극한적인 상황하고 또 그 안에서 코믹적인 요소가 잘 비율이 섞인 그런 장면입니다. 헨리가 그가 무섭다고 얘기합니다. 겉으로 보여지는 그런 관계하고 또 다른 내면의 관계가 있는 모양이죠. 둘 사이 안에서도 공포가 가장 큰 문제였던 것 같습니다. 밤에는 그가 날 때리러 와서 목을 조를 것만 같은 꿈을 매번 꾼다는 겁니다. 몇 번이나 생각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도대체 왜 그렇게 그에 대해서 공포를 느끼고 그를 중화하고 그가 당신을 죽일 것 같다는 그런 생각을 하냐? 도대체 그가 뭘 했길래 단지 그가 존재한다는 자체만으로 그리고 내가 그에 기대고 있다는 자체만으로 상당히 좀 철학적인 얘기죠. 이혼할 수 있잖아. 어디로 가라고요? 아무도 제겐 관심 없어요. 여기서도 또 약간 코믹한 부분으로 넘어갑니다. 엄청나게 진지한데요. 그건 당신이 너무 불결한 데다가 인간미가 없어서 그래. 그렇지만은 그 안에 적당한 밸런스를 유지하고 있는 게 이 영화 안에서의 잉그마르 베르이만식 유머인 것 같아요. 그리고 하나의 시선이기도 하고요. 거부와 동시에 자기의 심정을 표현하는 거죠. 추운 것 같네요. 늘 고통스럽고 두렵고 추운 거죠. 그때 배를 누른 거죠. 그래서 스티그가 왔습니다. 마르셀이 집으로 들어오는 거죠. 마르셀 보고 취했다고 하니까 마르셀이 발끈하는 거죠. 그러면서 내가 얼마나 스스로 자기 관리를 잘하는데 헝클어진 셔츠채로 불황자처럼 돌아다닌다고 얘기합니다. 그 모습을 보는 스티그죠. 스티그는 마르셀과 넬리의 대화를 통해서 마치 자기를 투영시켜서 보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 순간 계속해서 뭔가를 적고 있는 미카엘이고요. 미카엘이 이제 자기가 쓴 내용을 전달하는 거죠. 내가 죽일 놈이지 나는 당해도 싸. 하지만 스티그, 자네는 조심하는 게 좋을 거야. 그래도 스티그를 생각하는 글을 적습니다. 되게 가르쳐 준 거 모든 것에 감사하고 하지만 저는 여기서 더 못 있겠어요. 당신들 새처럼 되기 싫어서. 좀 전에 저 둘을 봤잖아요. 거기에서 완전히 자기가 어떻게 생활해 왔는지에 대한 모멸감이 오는 겁니다. 도와줄 사람은 딱 하나예요. 마르타죠. 저 이제 다시는 못 올 것 같아요. 안녕히 계세요. 떠나는 거죠. 그리고 마르타는 할머니 집 시골에서 편지를 받게 됩니다. 드디어 스티그가 마르타한테 편지를 쓴 거죠. 3개월이 지나 내 소식을 전하네. 마치 갑작스레 나의 정신 이상을 깨달은 것만 같아. 삶에서 가장 가치 있는 유일한 것을 내가 팽개쳐 버렸다. 사죄의 편지를 쓴 겁니다. 그리고 마르타한테 답장이 온 거죠.
여러 가지로 얼마나 힘든 시간을 보냈는지 안다. 이제는 다시 이혼할 일이 없을 거다. 그런데 이때 장면 보세요. 오케스트라 빈 공간 안에서 편지를 읽고 있는데 저 끝에 서서는 지영의 첼리스트가 연습을 하고 있습니다. 늘 당신을 그리워한다는 얘기를 하고요. 그리고 다시 편지는 마르타한테 전해지는 거죠. 내가 당신한테 그렇게 상처를 주지 않았다면, 아니면 내가 당신을 얼마나 아꼈는지 몰랐을지도 몰라. 이제 반성의 글이죠. 마르타의 편지죠. 편지를 쓰자니 너무 바보 같고 어색하다고요. 그리고 만나서는 우리 그런 얘기들을 하지 말자. 드디어 이제 서로의 소통이 된 거죠. 당신을 보고 싶다고요. 드디어 기차를 타고 가는 장면입니다. 근데 이 기차가 제일 처음에 장난감 가게에 가서 1.5짜리 사러 들어갈 때 빙글빙글 돌던 기차 기억하세요? 거기서 곰돌이 인형 샀잖아요. 그때의 그 기차, 그 아이들의 꿈을 싣고 가는 그런 기차, 아이들의 장난감, 어린 시절의 장난감인 그 기차를 타고 마치 어린이의 마음처럼 설레어서 마르타를 보러 가는 거죠. 그러면서 이 안에 중간중간 대화들이 되게 예쁩니다. 보드카를 마시면서 농담하고 심각한 말은 삼가는 거다. 마르타 역시 아주 그 마음이 흥분돼 있죠. 이 부분이 너무 중요한 것 같습니다. 마르타가 결국은 서로 지칠 거라고 얘기했는데 여기서 우린 서로에게 이미 지쳤어. 그렇지만은 이제 다시 모든 게 새로워진다고. 새로워. 이런 부분이 마르타의 삶인 거죠. 끊임없는 좌절 속에서도 새로운 희망을 품고 살아가는 마르타의 그 아름다움이기도 하고요. 그녀가 말하는 걸 들으면 너무 어색할 것 같다. 가끔 좀 바보 같아요. 귀는 제대로 씻었어요. 이런 일상의 말들이 결국은 가장 그리움이었고 그것이 가장 소중한 것이었다는 것을 이제 스티그는 깨닫게 된 겁니다. 설레임에 밤에 잠을 못 잤고요. 가장 그 소중한 것들은 아주 사소한 것들, 새로 청소하고 목욕하고 다시 요리를 하면 정말 재밌을 거야. 다시 주방을 맡고 우리의 침실에서 잠들고 그가 내 옆에서 자면 그의 체온을 느끼고 이게 인생의 행복이라고 마르타는 생각을 하는 거죠. 제일 중요한 부분입니다. 다시는 외롭지 않을 거야, 절대로. 그리고 교차 편집되면서 스티그는 그녀의 입은 너무 달콤하고 키스하기에 너무 부드럽지. 지금 흘러나오는 음악은 첫 번째 곰인형을 줬을 때 흘러나오는 음악, 그리고 결혼식 때 흘러나오는 음악, 똑같은 음악입니다. 항상 행복이 찾아왔을 때 들려주는 음악은 모차르트의 이 영화에서는 바이올린, 비올라, 첼로, 플루트를 위한 사중주 A장조 음악입니다. 모차르트가 항상 그 화합의 상징이고 행복의 상징인 것 같아요. 그리고 드디어 도착을 했고요. 기다리는 마르타, 서로 맞은편에서 오고요. 이 장면 역시 마찬가지로 산 후에 병실에 가서 서로 그 얼굴로 포옹하는 장면이 있었잖아요. 똑같이 기차 소리만 들리고 어떤 대화도 없습니다. 그 자체로만도 충분한 거죠. 멀어지고요. 저런 유머, 가방을 두고 왔네요. 그리고 이제 3년이 지났습니다. 할머니 집으로 또 가는 날이고요. 우리 꼬마 라세가 얘기합니다. 이번 할머니 집 갔을 때 나는 물고기를 잡아서 그 물고기한테 말하는 법을 가르쳐 줄 거라고요.
그 여동생이 얘기하는 거죠. 아니, 그런 게 어딨냐고. 거짓말 한다고. 전화를 합니다. 그리고 꼬마한테는 얘기하죠. 그럴 수도 있어. 말할 수도 있다고. 이제 가족들이 스티그만 남기고 전부 이제 할머니 댁으로 가는 거예요. 택시를 부르고요. 그때 마르타가 옆에서 사람 넷이라고 하면서 자기도 같이 역까지 바래다 줄 모양입니다. 이제 다정한 남편이 돼 있는 거죠. 꼭 그럴 필요는 없는데 바보 소리 늘 들었어. 그러면서 얘기합니다. 또 여기에도 이제 상당히 놀라운 유머가 들어있는 거죠. 이건 뭐야? 폭탄이야? 아니요, 등유 스토브예요. 예전에 그런 얘기 했잖아요. 폭탄으로 해서 모든 걸 날려버리고 싶다고. 그런 농담은 보험부, 폭탄 아니야. 할머니 집 가서 요리도 해드리고 하려고 이제 등유 스토브를 가져간다고 합니다. 대수롭지 않은 저 사소한 게 운명의 갈림길을 만드는 거죠. 저는 이 대사가 좋더라고요. 머리 좀 깎아야겠다고. 그때 제일 첫 만남 때도 머리도 깎고 오라고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그리고 나서 다음 대사도요. 이상해요. 당신이 늘 그리워요. 뭐가 이상해? 우리가 결혼한 지도 오래됐는데 여전히 늘 당신이 그립다고요. 차는 이렇게 출발을 하고요. 그리고 우리의 얘기는 하프와 함께 다시 현재로 돌아옵니다. 무력감에 사로잡혀 있고 저 손을 움켜쥐고 공허하게 느껴지는 이 장면이 엄청나게 길게 표현이 됩니다. 근데 저는 짧게 이렇게 보여드릴 수밖에 없고요. 여기서 뭔가 깨달음을 얻은 것 같아요. 그리고 갑자기 바이올린을 챙겨서 오케스트라로 갑니다. 손더비가 얘기합니다. 얘기는 들었네. 나올 필요 없네. 근데 본인이 연주를 하겠답니다. 그게 좋겠다고 해요. 그리고 자리에 앉고요. 여기서 이제 베토벤 합창 시작이 됩니다. 시작 전에 얘기를 하는 거죠. 첼로와 베이스부는 불같이 연주해야 된다. 그리고 말씀드린 대로 여기에 이런 기쁨은 보통 단순한 기쁨이 아니라 특별한 기쁨, 엄청나게 큰 기쁨, 고통과 끝없는 상실을 넘어선 것, 모든 이해를 초월한 기쁨, 그런 기쁨을 연주를 해야 된다고 하면서, 그리고 이 표정 연기 압권이고요. 뭐라고 마지막에는 설명할 수 없는 그런 기쁨이라고 얘기합니다. 연주가 시작되고요. 마찬가지로 이 장면을 제가 어떻게 보여드려야 될지 고민을 했는데, 역시나 저작권 부분이 문제가 돼서 너무 감동적인 부분입니다. 보실 수 있으면 이 컨트라베이스 연주 부분부터 보시면 엄청난 명을 받으실 것 같아요. 저렇게 전부부터 시작했어요. 카메라의 움직임을 통해서 베토벤의 그 합창의 그 유명한 멜로디가 울리면서 스티그의 슬픔을 표현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카메라가 저렇게 움직이면서 저 입구로 향합니다. 저 입구는 예전에 넬리가 들어왔던 그 입구죠. 그 입구에 라세가 들어옵니다. 자리에 앉고요. 그리고 아버지를 쳐다봅니다. 스티그는 아주 다정한 얼굴로 쳐다보고요. 그리고 라세를 다른 각도에서 잡고요. 음악은 흐르고, 그리고 이제 위로 또 올라가서요. 전체를 다 조망을 하고요. 이 장면 다시 스티그한테 왔습니다. 그리고 스티그가 곧 악보를 쳐다보게 됩니다. 그러면 악보에 스티그가 마르타와 함께 했던 그 추억의 장면들이 악보 속에 떠오르는 그 장면, 명장면이고요. 이렇게요. 네.
그때 때리고 나서의 장면이죠. 그리고 이렇게 고민형의 추억, 이렇게 우리는 마르타와 스티그를 추억합니다. 이렇게 말이죠. 또 이렇게. 그리고 여기에서 엄청난 파도가 밀려오죠. 이 장면을 통해서 마지막 합창의 끝부분, 모두가 합창의 절정 부분으로 바로 바뀌는 거죠. 이런 연출도 드디어 마지막 끝을 향해서 달려가고요. 그리고 여기에서 카메라는 또 천천히 공중으로 떠돌면서 라세 위로 날아듭니다. 라세한테 좁혀 들어가면서 마지막 감동을 주게 됩니다. 이렇게 영화는 끝나게 됩니다. 잘 보셨으면 많은 구독 부탁드리고 감사합니다.